지금 유럽이 공격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요원들이 DHL 창고에 폭탄과 소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5개국에서 건물 방화와 드론을 원전 군기지 상공에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관리하는 은행가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오늘날 영국, 독일, 벨기에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2023년 이후 유럽 내 러시아 사보타주 작전이 4배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유럽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동안 러시아는 모든 약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러시아의 실제 행동과 상황의 심각성을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폭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동런던 창고에서 화재가 났으며 이 건물은 우크라이나인 소유 사업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결국 7명이 방화, 간첩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공격이 러시아 용병단체 바그너 그룹 연계 요원들에 의해 조직됐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7 월세 남성이 러시아를 위해 방화를 저질렀다고 인정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월 리투아니아 빌뉴스 이케아 매장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7월에는 영국 버밍엄 인근 DHL 창고에서 소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관들과 직원들이 불이 번지기 전에 진화했습니다. 같은 달 독일 라이프치히의 DHL 화물업체에서도 소포에 불이 났습니다. 이 소포는 화물기에 실릴 예정이었습니다. 독일 정보기관에 따르면 불이 여러 소포에 번져 컨테이너 전체를 태웠습니다. 그 화물기의 지연만이 더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보세요. 비행기가 제 시간에 이륙했다면 그 장치는 공중에서 점화돼 재앙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장치들은 마그네슘 기반의 인화성 물질이 들어있는 전자 마사지기였습니다. 한편 그 소포에는 산업용 고인화성 화합물 테르마이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반 화물로 위장되어 일반 택배 서비스를 통해 발송되었고 전부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검찰은 용의자들이 2024년 7월에 이 소포들을 영국과 폴란드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한 소포는 라이프치히 DHL 허브에서, 또 다른 소포는 버밍엄 창고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폴란드로 가던 두 배송물 중 하나는 불이 났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9월 리투아니아 당국은 이 사건 관련 15명을 테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구금된 2명은 5월 이케아 방화와 관련됐으며 나머지 3명은 국제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청소년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버밍엄 창고 공격을 시험적 예행 연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단체의 목표가 폭발물 소포를 미국과 캐나다로 보내기 위한 운송 경로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북미로 가는 비행기에 폭탄을 밀반입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었고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을 어떻게 모집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폭탄과 소포를 설치하고 창고에 불을 지를 요원을 찾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들은 긱 이코노미를 이용합니다. 2022년 침공 후 유럽 정부가 수백 명의 러시아 정보 요원을 추방하자 러시아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공식 외교관 신분이 사라지자 그들은 온라인으로 인력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 구인 공고로 사람을 고용합니다. 일부 모집자는 자신이 러시아 정보기관을 위해 일하는지 모르고 단순히 돈 벌기 위한 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폴란드에서 방화범을 모집하려고 $5,000를 지불했습니다. 건물 하나를 불태우는데 그 돈을 쓴 겁니다. 영국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당국은 2025년 9월 남성 2명과 여성 1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외국 정보기관을 도운 혐의로 에식스에서 체포됐습니다. 이제 런던 대테러 지휘부의 도미닉 머피 사령관은 영국에서 외국 정보기관에 의해 대리인으로 불릴 만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스파이가 아니라 파괴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돈을 받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을 용돈 요원이라고 부릅니다. 일부는 러시아의 이익과 이념적으로 일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단순히 돈이 절실한 사람들일 뿐이고 러시아는 이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유럽의 법률 체계에서 허점을 찾아냅니다. 제3국 국민, 즉 모스크바와 쉽게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해 책임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 사보타주 캠페인은 방화나 소포 폭탄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더 대규모이고 솔직히 훨씬 위험합니다. 2025년 독일에서 드론 사건이 1000건 넘게 발생했습니다. 덴마크,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등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대부분 군사시설 근처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이 드론들은 밤에 비행했고 방위산업체, 비행장, 액화 천연가스 터미널, 원자력 발전소를 맴돌았습니다. 이 드론들은 공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뮌헨 공항은 2025년 10월 드론 목격으로 2번 대규모 폐쇄를 겪었습니다. 코펜하겐, 오슬로, 브뤼셀, 에인트호번에서도 공항이 폐쇄돼 수천 명의 승객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피해가 수백만 달러였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의 소행이라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들은 단순히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유럽 국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침공하고 싶어 하는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러시아는 어떤 기지를 타격해야 하는지, 어떤 공장을 파괴해야 하는지, 그리고 중요한 인프라와 요충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도 합니다. 이 드론 작전의 특이점은 드론 조종사 중 소수만 신원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그들 중에는 국가 행위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요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인에게 돈을 주어 민감한 지역에 드론을 띄워 정보를 수집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현지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7명의 독일 언론학과 학생들이 상황을 조사했고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브 돌핀과 그 자매선인 하브 스네퍼 2척의 선박을 추적했습니다. 두 선박 모두 전략적 지점 인근의 이례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밤 하브 돌핀은 독일 킬만에서 10일간 머물렀습니다. 그 선박은 아무런 물품도 전달하지 않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곳은 최근 드론 군집의 공격을 3차례나 받은 독일 방위 조선소에서 25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한편 하브 스네퍼는 네덜란드 시키오 모노코그 섬 앞바다 11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불과 7시간 후 7대의 드론 이북해에 있는 러시아 화물선 위에 나타났습니다. 드론들은 라우가라는 이름의 화물선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선박 데이터와 기밀 문서로 배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은 이 선박들을 따라 유럽을 2500km 운전했고 발견한 것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브 돌고래는 거의 한 달간 칼리닝그라드 프레갈 조선소에 머물렀고 이 조선소는 러시아 군대와 공식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라우가우는 2024년에 시리아의 타르투스 항구를 방문해서 했는데 그곳은 지중해에서 유일한 러시아 해군 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과 러시아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발견한 것은 19번이나 이 선박들이 드론이 목격된 장소와 시간에 동시에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네, 19번이나요. 독일과 네덜란드가 여러 번 조사했지만 결국 선박들은 출항이 허용됐습니다. 보안 소식통들은 그 조사가 형식적이었다고 설명합니다. 학생들은 직접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지만 러시아의 유럽 해역 은밀 작전과 각국 정부 대응에 시급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단순히 인프라만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관리하는 임원들, 즉 사람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유로클리어는 벨기에 금융서비스 회사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1930억 유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산들은 2022년 이후에 러시아 제재로 동결됐습니다. 이제 유럽연합은 그 돈을 우크라이나 무기 구매에 쓰려 하고 러시아는 이를 원하지 않습니다. 올리비아 후베이 68세는 프랑스 책방사로 유로클리어 자회사 MFX 이사입니다. 후베이는 2015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러시아를 155번 방문했습니다. 그중 14번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주로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때때로 카잔, 크라스노야르스크, 노보시비르스크, 톰스크, 예카테린부르크 등 시베리아 외딴 도시로도 비행했습니다. 후베이 역시 러시아 지리학회 회원입니다. 겉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이 러시아 지리학회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회장은 전 러시아 국방장관 세르게이 쇼이구였으며 러시아 군대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어두워집니다. 베르베이 우르반이 유로클리어 CEO가 된 직후였습니다. 2024년 5월 후베이가 고위급 회의에서 그녀에게 접근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후베이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그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군복을 입은 러시아 정보기관 고위 장교 2명이었습니다. 후베이는 이들이 제네바에서 그녀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고 알렸습니다. 우르베이는 충격을 받아 자신과 가족을 위해 벨기에 경찰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위험도는 벨기에 당국에 의해 최고 수준인 3, 4단계로 평가되었지만 보호 요청은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설 경호원을 고용했습니다. 결국 유로클리어는 아모랑이라는 프랑스 보안업체를 고용해 경영진 전체를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후베이는 2024년 중반 에도 유로클리어 집행위원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그 임원에게 러시아 정보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임원을 불이나 반려동물 죽음으로 협박했습니다. 그가 2025년 상반기까지 따르지 않으면
그 이모는 술집박 폭력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후베이는 그 후에 우르바인에게 연락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도 저렇게 되고 싶진 않지? 후베베 위협 의혹을 묻자 유로클리어 대변인은 바다리 우르바인의 공개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말하지 않겠지만 그녀가 협박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기자들에게 히르베이는 유럽 방문이 개인적 이유였고 자신이 볼루쇼이 발레단 후원자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페라 하우스도 없는 시베리아 외딴 도시들의 비행기를 타고 간 이유나 유로클리어 임원들을 협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일반 유로클리어 직원들까지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3자들에게 단문 메시지 서비스 링크드인, 왓츠앱, 이메일, 소셜미디어로 계속 정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지난 2년간 약 7번 표적이 됐고 내부 이메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일반 직원들에게는 브뤼셀 노르드역에서 근처의 유로클리어 본사까지 걸어가지 말고 셔틀버스를 이용하라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위험시 기업 보안팀에 알릴 수 있는 비상 버튼 앱을 휴대폰에 설치했습니다. 이 일 동안 러시아도 벨기에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모스크바는 유럽연합이 동결된 러시아 자금을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면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수십 년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이자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유럽연합의 해당 자금 사용이 전쟁 원인 카수스벨리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해 11월 벨기에 핵 공격을 위협했고 유럽연합 협상 중 러시아로 추정되는 드론이 벨기에 항구, 공항, 군사기지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11월 7일 베를린에서 말했다. 이것은 벨기에에서 공포를 확산하려는 조치입니다. 동결 자산에 손대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해석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전체적인 그림을 봅시다. 러시아는 2022년 이후 유럽에서 은밀한 작전을 크게 늘렸습니다. 2023년 이후 파괴 공작이 4배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북미 공격을 위한 시험 삼아 물류 네트워크에 방화 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군사시설에 드론을 띄우고 전략적 거점 근처에 그림자 함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 임원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을 위해 긱 이코노미 방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대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응은 분열되고 미흡하며 조율도 부족합니다. 유럽 정부들은 통일된 대응책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동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효과적인 억제 조치를 마련하지 못했고 분명히 크렘린에 충분한 대가를 부과하지도 못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긱 이코노미 방식을 통해 법률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왔으며 이를 통해 책임 추궁과 귀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서방 정보 기관들은 올리비아 호베이와 같은 위협을 알고 있지만 그가 벨기에가 아닌 프랑스와 스웨덴에 거주해 조사할 수 없습니다. 유로클리어 CEO를 보호하는 프랑스 보안업체 에미랑트는 여러 정보 기관의 감시 대상이었던 후베이에 대해 들어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러시아로 155번 비행하고 고객을 위협했다는 의혹에도 이것이 유럽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비밀 전쟁의 현실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런던, 라이프치, 빌뉴스, 브뤼셀, 미넨, 암스테르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비정규전이 나토와의 잠재적인 군사 충돌에 대비한 장기적인 준비의 일부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보타주가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의 방어 태세를 시험하고 유럽이 방역하기 전에 자신들이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니 꼭 구독해주세요. 다음 러시아의 사보타주 작전이 유럽을 강타할 때 저희가 가장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상, 즉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 때의 문제 중 하나는 비록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에서 말이죠. 유튜브는 보통 저희 영상을 수익 창출 제한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만 4개의 전쟁 관련 영상이 유튜브에 의해 수익 창출이 제한되었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이나 전선에서 촬영한 영상은 광고주 친화적이지 않아 영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저희만의 플랫폼인 비즈니스 베이식스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는 드론 공격, 최전선, 러시아 공군기지 파괴 영상 모두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 불만이 있어도 저희가 자율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 없이 후원으로 사이트를 운영합니다. 이런 보도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 주세요.
설명란 링크 클릭 또는 QR코드 스캔 모두 가능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저희 취재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